구여보, 당신 살아있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한 여자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항구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냄새로 시작됩니다.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 서진은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오늘이 딸 다정의 결혼식 날임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주방 뒷문에 기댄 순간만큼은 혼자였습니다. 우진 씨, 다정이 시집가는 날이에요. 약속 지켰죠. 혼자서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습관이 된 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얼굴에는 혼자 살아온 세월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나란히 서 있는 부부가, 반대편에는 혼자 서 있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정말 애 많이 썼다고. 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정이가 잘 커준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VIP 하객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스 윤, 사돈이 직접 나가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남미의 대형 건설사 대표라는 소개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눈꼬리, 광대, 입꼬리, 모든 것이 12년 전 남편 강우진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진 씨일 리 없다고 이성은 말했습니다. 12년 전 장례식을 치렀고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받았고 영정사진을 직접 골랐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알렉스를 데리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부 어머니라는 소개와 함께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손의 온기, 손가락의 모양, 심지어 악수하는 방식까지 1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지. 알렉스는 예의 바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라고 되묻는 그의 눈빛에는 진심으로 서진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눈빛이 날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본다고 우겨요. 속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울려 퍼졌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12년 전 장례식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던 고등학생 다정. 울면 엄마도 울잖아요 라고 말하며 악착같이 울음을 참던 소녀. 그 아이가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 얼굴을 너 시집가는 날에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서진은 VIP룸에서 사돈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도 함께였습니다. 서진은 그를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물컵을 받자마자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렸다가 마셨습니다. 우진의 습관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을 때 그는 반찬 중 콩이 들어간 요리를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콩을 싫어하시냐고. 알렉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려서
그 뒤로 못 먹는다고.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진도 똑같은 이유로 콩을 먹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알렉스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왼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 서진이 끓이던 뜨거운 찌개 냄비가 넘어질 뻔했을 때 우진이 손으로 막으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서진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까지, 알레르기까지, 심지어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 흉터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우진 씨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성은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강우진입니다. 12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장례식까지 치렀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진은 예식장 카페 구석 자리에 사돈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알렉스 씨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남미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돈은 막 사업을 시작한 신생 건설업자였습니다. 현장 근처에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숙자에 가까운 행색이었지만 이상하게 건축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며 철골이 떨어지는 순간 그 남자가 사돈을 밀쳐냈습니다. 사돈은 살았지만 그 남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돈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잃은 기억상 실증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에는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고 지문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추정 연령만 말해줬습니다. 30대 초반일 것이라고. 그리고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그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알렉스 윤. 서류를 만들어주고 일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건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눈, 구조를 파악하는 감각, 현장을 관리하는 능력. 모든 것이 본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알렉스는 사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사돈이 은퇴하며 회사를 그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알렉스는 남미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사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우진은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6개월 후 사고 소식이 왔습니다. 현장 붕괴 사고. 많은 인부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우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진이 살아남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베트남에서 남미로 옮겨졌다면 기억을 잃은 채로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4월이라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이 실종된 것도 같은 해 4월이었습니다. 사고, 기억상실, 건설 현장, 그리고 30대 초반의 동양인 남자.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몰라봤을까요? 왜 우리만 몰랐을까요? 속으로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일주일 후 다시 남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참석이 이번 한국 방문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그것이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카페를 나와 빈 예식장 로비에 홀로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면 편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성공한 사업가로 남고 다정이는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고 서진은 그저 홀로 된 과부로 남으면 그만이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정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버지 사실 살아 있었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모른 척 했다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카드 홀더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우진이 아기 다정을 안고 웃고 있고 서진이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시간을 내서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렉스가 강우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떠났고 사고가 났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호텔 로비에서 알렉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돈에게 부탁해서 따로 만날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알렉스가 나타났을 때 서진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스는 의아해하면서도 승낙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의 이상한 반응이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호텔 카페, 조용한 창가 자리. 서진은 보온병을 꺼내 두 잔의 차를 따랐습니다. 은은한 곡물 향이 퍼졌습니다. 율무차였습니다. 알렉스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차는 처음 마셔보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다고.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두 번째 모금을 마셨을 때 알렉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냄새를 맡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 끓여줬던 것 같은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세상에는 우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알렉스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서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내달라고. 함께 몇 군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혹시 모른다고. 기억이 돌아올지. 알렉스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만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서진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당신의 몸이 기억할 것이라고. 다음 날 오전, 서진은 알렉스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한국이지만 그에게는 처음 오는 나라와 다름없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빌라들, 가파른 계단. 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알렉스가 따라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의 발걸음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모퉁이에서.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멈췄습니다. 깨진 보도블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피해서 걸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걷느냐고. 알렉스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그냥 여기는 밟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서진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우진은 늘 이 블록을 피해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물이 고여서 미끄럽다고 했었습니다. 서진에게 조심하라고 늘 말했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46개의 계단. 서진은 세지 않았지만 알렉스가 중얼거렸습니다. 46개. 왜 개수를 세는지도 모르면서 세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우진은 운동 삼아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늘 개수를 셌습니다. 46개. 정확히 46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손잡이가 녹슬었지만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알렉스는 그 대문을 바라보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숨이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강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알렉스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알렉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섬광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웃으며 뛰어나오는 모습, 작은 아이,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장면.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안다고. 이 문 여는 소리를 안다고. 그리고 누군가 여기서 뛰어나왔다고. 조그만 아이가 웃으면서.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정이었습니다. 어린 다정이는 늘 이 대문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갔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는 소리였으니까요. 대문 안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세 번째 집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우진과 서진, 그리고 어린 다정이가 살던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현관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화분을 비켜서 섰습니다. 그 자리가 신발 벗는 곳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한 가족이 살았다고. 젊은 부부와 아주 어린 딸. 행복한 가족이었다고. 그런데 남편이 해외 파견을 갔고 사고를 당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알렉스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아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나였냐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내가 말로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당신 몸이, 당신 마음이 기억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눈을 감고 이 공간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알렉스는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고.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곳이라고. 시장 입구에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과 알렉스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바뀌었지만 맛은 그대로라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대기와 깍두기, 부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국밥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대기를 3스푼 떠서 넣었습니다. 깍두기 국물을 2번 부었습니다. 부추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1번 저었습니다.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알렉스는 멈췄습니다.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맛이라는 것을, 다대기 3스푼이 적당하다는 것을, 깍두기 국물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을.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맵지 않냐고.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먹어야 제맛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 이걸 아는지 몰랐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그 남편은 이 국밥집 단골이었다고. 출근 전에 꼭 들러서 아침을 먹었다고. 늘 다대기 3스푼, 깍두기 국물 2번이었다고. 단 한 번도 다르게 먹은 적이 없었다고. 알렉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율무차, 콩 알레르기, 손목 흉터, 물컵 돌리는 습관, 계단 개수 깨진 블록, 그리고 이 국밥 먹는 방식까지. 점심을 먹고 나와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 낡은 벤치. 아이들 몇 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알렉스는 잔을 받아들고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그네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리고 갑자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빠, 더 세게 밀어. 라고 외치는 목소리. 높이 높이, 하늘까지. 라고 웃는 소리. 알렉스는 관자놀이를 쥐어짜듯 눌렀습니다. 두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왜 얼굴은 안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었다고. 매일 저녁이면 여기 와서 그네를 밀어줬다고. 아이는 늘 더 높이 밀어달라고 졸랐다고. 당신은 웃으며 밀어줬다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서 멈췄다고. 알렉스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픈지 그리운지 분노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그 온기,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체온.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기억하면 된다고,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말라고,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당신의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라고. 알렉스는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 잡는 손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손의 크기, 손가락의 감촉,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1000번도 넘게 잡아본 손처럼.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은 채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알렉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그 남편이었다면 왜 20년 동안 아무도 날 찾지 못했냐고, 왜 남미까지 찾아오지 않았냐고.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다고, 공식 사망 통보를 받았다고, 장례식도 치렀다고, 빈소에 영정사진을 걸고 조문객을 받았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겠냐고.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망 통보를 받은 가족이 왜 수소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의심했다 해도 베트남에서 남미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우진은 살았지만 기억을 잃었고, 서진은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말 당신이 강우진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알렉스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있다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다고.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마음 어딘가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두렵다고. 만약 정말 자신이 강우진이라면 지난 20년은 뭐였냐고. 알렉스로 살아온 시간은 거짓이었냐고. 기억을 되찾으면 지금의 자신은 사라지는 거냐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다만 되찾는 것뿐이라고. 잃어버린 조각을 맞추는 것뿐이라고. 알렉스도 당신이고 강우진도 당신이라고. 다만 완전한 당신을 찾는 것뿐이라고. 두 사람은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알렉스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어떤 기억이 또 떠오를까? 그리고 그 끝에 진짜 내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호텔 로비에서 알렉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다고. 아니,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생생했다고. 어떤 집의 거실이었다고.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시계.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고. 여자와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고.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다고.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록들. 두 사람은 호텔 옆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곳. 서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서진은 28살이었고 우진은 3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딸 다정이가 두 돌을 막 지난 때였습니다. 우진은 건설회사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눈이 남달랐고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부족했습니다. 작은 빌라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다정이가 자라면서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해외 파견에 지원하기로. 2년만 나가 있으면 지금보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집도 살 수 있었고 다정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반대했습니다. 돈보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진은 설득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떠나기 전날 밤 우진은 어린 다정이를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약속했습니다. 2년만 기다려달라고. 꼭 돌아오겠다고. 베트남으로 떠난 지 6개월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 붕괴 사고, 많은 인부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소식. 우진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공식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빈관 앞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영정사진만 있는 장례식. 조문객들은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3살짜리 다정이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봉투에서 첫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얼굴. 알렉스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두 번째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여자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돌잔치.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도 알렉스와 똑같았습니다. 네 번째 사진. 놀이터. 그네를 밀어주는 남자와 그네를 타고 웃는 아이. 바로 어제 간 그 놀이터였습니다. 그 그네였습니다. 알렉스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었습니다. 얼굴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 웃는 방식, 손 모양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바닷가였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고 여자가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라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 후로는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고. 없을 수가 없다고. 우진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알렉스는 사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오른손 검지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오른손을 봤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목선도 같았습니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각도도 같았습니다.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똑같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고 오른발에 체중을 싣는 습관. 이건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저라고. 아니, 제가 이 사람이라고.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였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강우진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다정이의 아버지라고. 알렉스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럼 지난 20년은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알렉스로 살아온 시간은 거짓이었냐고. 남미에서 쌓아온 인생은 가짜였냐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고. 그것도 당신의 인생이라고. 다만 반쪽짜리 인생이었을 뿐이라고. 이제 나머지 반쪽을 찾은 것뿐이라고. 알렉스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정이를 만나보겠냐고. 당신의 딸을. 이제 어른이 된 딸을. 알렉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를 딸이 받아들일까? 자신도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2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딸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고 슬픔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알렉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겠다고. 자신의 딸을. 20년 만에 다시 보는 딸을.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다정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중요한 얘기라고. 전화를 끊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다정이네 집에서. 알렉스는 긴장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서진이 알렉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다정이도 이해할 것이라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지만 서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정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던 그 남자가 아버지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날씨를 보았을까? 우산을 쓰고 누군가와 함께 걸었을까?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확실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사랑. 이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라고. 내일을 위해서.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호텔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알렉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2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혼자서 딸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슬픔을 견디며 그리고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기억도 없이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가족이 있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늘 서진이 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행복한 새 식구.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렉스가 아니다. 나는 강우진이다. 이 사진 속 남자다. 이 여자의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알렉스는 아니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돌아왔다고? 아니면 그냥 안아주기만 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오후 서진과 알렉스는 다정이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혼집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알렉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정이가 나왔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옆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하객. 알렉스 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정이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정이의 남편은 마침 외근 중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다정이만 들어야 했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야겠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끝까지 들어달라고. 이 사람은 알렉스 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명은 강우진이라고. 20년 전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다고. 그리고 남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다정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우진은 내 아버지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정이는 엄마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날 알렉스를 처음 봤을 때부터의 모든 것을. 똑같은 얼굴, 습관들, 흉터, 그리고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킨다고. 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장례식도 치렀다고. 어떻게 갑자기 살아있다고 할 수 있냐고.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킨다고. 자신의 몸이, 감각이, 무의식이 모두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고. 다정이는 일어섰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유명한 사업가가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는 거라고. 서진이 일어나 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엄마를 믿으라고. 하지만 다정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자신을 키운 엄마를, 명절 때마다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던 자신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와 놀이공원 가는 걸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학교 운동회 때 혼자 김밥 먹으며 울었던 것, 아버지의 날마다 카드를 누구한테 줄지 몰라 망설이던 것, 그리고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기억이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되냐고, 차라리 죽은 채로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정이의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20년 동안 부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정이를 안으려 했지만 다정이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증명하라고.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라고. 알렉스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제 서진에게 받은 가족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다정이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타고 활짝 웃는 모습. 이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집에 똑같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간직해온 사진.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진은 누구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알렉스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북동 언덕집의 파란 대문, 46개의 계단,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 국밥집의 맛,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 있던 작은 금이, 화장실 문고리가 헐거워서 늘 조심해야 했던 것,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 주황색 고무장갑. 다정이의 표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들려주던 이야기들, 토끼와 거북이, 백설공주. 아니, 백설공주는 무서워해서 안 들려줬다고. 대신 인어공주를 좋아했다고. 그리고 자장가. 알렉스는 허밍을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정이는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엄마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늘 아빠가 재워줬습니다. 그 멜로디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 다정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서진이 옆에 앉아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정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알렉스는 두 모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겪은 고통, 20년의 공백,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한참을 울던 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냐고. 나를 전혀 기억 못하냐고.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있다고.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그리워진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다정이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알렉스로 살던 삶은 버릴 거냐고. 엄마랑 나한테 돌아올 거냐고.
알렉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로서의 삶도 2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진짜였습니다.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외면할 수 없다고.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다정이는 일어나 알렉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 세월이 흐른 얼굴. 하지만 엄마가 간직한 사진 속 얼굴과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 이마, 코,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지, 꿈이 아닌지. 알렉스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2돌짜리 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다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되냐고. 알렉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불러달라고. 자신도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라고. 다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알렉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아기였던 다정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모습, 넘어져서 올 때 달래주던 기억, 밤에 이 악물고 안아주던 기억,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각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했던 기억, 목숨보다 소중했던 기억. 알렉스는 다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 20년 만에 다시 안았습니다. 다정이도 그를 안았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서진이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장면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다시 만나는 순간,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 한참 후에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0년치의 이야기. 다정이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알렉스는 들으며 후회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결혼식. 아버지로서 함께해야 할 순간들을 놓친 것. 하지만 다정이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안다고. 그리고 자신도 사실 늘 아빠를 그리워했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정이가 물었습니다. 언제 남미로 돌아가냐고. 알렉스는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라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럼 그 전에 또 만날 수 있냐고 다정이가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가기 전에 많이 만나고 싶다고.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진과 알렉스가 나가려는 순간 다정이가 불렀습니다. 아빠, 조심히 가라고. 그 말에 알렉스는 뒤돌아봤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보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다정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20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흘 후면 남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알렉스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책임들. 그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알렉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둘 다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알렉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칠레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 알렉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당장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사흘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지만 부사장은 다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는다고. 수백 명의 직원들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전화를 끊고 알렉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쪽에는 20년 전의 가족이, 다른 쪽에는 20년간 쌓아온 책임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진을 만났습니다. 서진은 알렉스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렉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이렇게 빨리? 이제 막 다정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에게도 그쪽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함께 할 수 있냐고.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온전히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할매 떡볶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주방과 4개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다정이의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알렉스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딸이 자라는 과정이 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20년의 기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이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떡과 어묵이 들어가고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알렉스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집에 들어섰을 때 맡던 냄새. 그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늘 이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이 떡볶이를 담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알렉스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맛이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이 떡볶이를 좋아했다고. 서진이 처음 배운 요리가 떡볶이였다고. 신혼 때 맨날 떡볶이를 해줬다고. 우진은 맛있다며 늘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고. 그리고 우진이 베트남으로 떠난 후 서진은 이 떡볶이로 가게를 열었다고. 남편의 생계비가 끊긴 후 혼자 다정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20년 동안 이 떡볶이로 딸을 키웠다고. 알렉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떡볶이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진이 흘린 땀과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이야기를, 우진이 떠난 후의 삶을. 장례식 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정이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정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두통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다정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작은 분식집을 인수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다정이는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다정이가 처음으로 물었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서진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고. 고등학교 때 다정이가 반항기를 겪었습니다. 왜 아빠는 우리를 두고 갔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신만 없냐고.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다정이는 돌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말라며 둘이서 힘을 합쳐 살아가자고. 그때부터 모녀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정이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이를 아껴주는 사람. 서진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딸이 행복할 수 있겠다고. 결혼식 날 혼주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우진 씨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는 걸. 그런데 그날 정말로 우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알렉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가 겪은 20년, 혼자서 버텨온 시간,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함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사고를 당한 것도 기억을 잃은 것도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알렉스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미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 가족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하지만 그곳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서진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한다고. 자신은 강요할 수 없다고.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정이에게만큼은 연락을 끊지 말라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다정이와는 계속 연락하겠다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오후가 되어 다정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다정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그 호칭에 알렉스는 또 울컥했습니다. 장인. 자신이 장인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실. 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던 자신이 실은 신부 아버지였다는 것.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음식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다정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내일 떠나야 하냐고. 조금 더 있을 수 없냐고.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고. 하지만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정이는 섭섭해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영상통화로라도 얼굴 보겠다고.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저녁을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정이가 알렉스를 껴안았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알렉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호텔로 돌아온 알렉스는 짐을 쌌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일주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 알렉스인가, 강우진인가, 둘 다인가, 둘 다 아닌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알렉스는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걸었던 길, 살았던 집, 사랑했던 사람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달려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곧 비행기가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남미까지는 30시간이 넘는 여정. 알렉스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 행복한 새 식구.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일어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서진과 다정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알렉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30시간 후면 다시 알렉스 윤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CEO.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강우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 20년 전 가족을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 남미에 도착했습니다. 부사장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알렉스 윤으로서의 삶.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서진과 다정이를 생각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정이는 밝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맞는 걸까? 가족이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브라질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알렉스가 직접 만나야 하는 중요한 미팅, 한국행을 미뤄야 했습니다. 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다고. 다정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알렉스는 번번이 한국행을 미뤘습니다.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책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서진과의 통화도 뜸해졌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고 할 말이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의 간절함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알렉스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남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 별빛이 서울에도 닿을까? 서진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자신이 겁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결국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알렉스로 사는 거? 강우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둘 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은 문자 몇 개로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다정이는 서운해했습니다. 겨우 아빠를 찾았는데 이게 뭐냐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다고.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는 게 더 아프다고. 서진은 다정이를 달랬습니다. 아빠도 힘든 것이라고.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시간을 주자고. 하지만 서진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알렉스가 그들을 잊어가는 건 아닐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20년간의 기억이 없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밤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린 걸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예전처럼 될 수 있다고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컸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우진은 알렉스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합칠 수 있을까? 깨진 그릇을 붙이면 금이 남듯이 그들의 관계도 이미 금이 간 건 아닐까? 어느 날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놀란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우리가 부담스러운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그렇다면 이제 그만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알렉스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양쪽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선택하라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간에 서 있으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차라리 확실하게 정하는 게 낫다고. 알렉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택하라는 말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머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고. 시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자신과 다정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기적처럼 다시 만났지만 결국 놓쳐야 하는 건가? 남미에서 알렉스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택하라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진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남미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알렉스 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알렉스의 손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 그리고 다정아. 이 편지를 쓰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서,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하지만 나는 비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강우진으로서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각조각 떠오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실에서 도망치려 했다는 것, 책임을 지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렉스로 사는 게 편합니다.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2개월 정도. 하지만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조각난 채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다정아 아빠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놓쳤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받아줄 수 있겠니? 서진 씨, 당신은 2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마음만은 확실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개월 후에 만나요. 그때는 짐을 다 싸서 가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고 함께 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알렉스 이윤, 아니 강우진 드림.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돌아온다고.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서진은 그 반지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우진이 끼고 있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알렉스가 어떻게 찾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사고 후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지를 서진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결혼 반지.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다정이도 울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온다고. 정말로 돌아온다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진은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다정이와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알렉스. 아니, 이제는 우진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진 앞에 섰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 그 공백을 메울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습니다. 라고. 단 2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서진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진이 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 가족 사진처럼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하다고.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 도시가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차는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성북동 언덕. 46개의 계단. 파란색 대문.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집은 새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몇 달 전에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우진이 놀랐습니다. 언제 이 집을 구했냐고.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부터 라고. 우리가 살던 곳 바로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았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서진이 정성껏 꾸며놓은 공간. 거실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과 빈 액자 하나. 우진이 빈 액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비어 있냐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새 가족 사진을 넣으려고 라고. 이제 우리 셋이 다시 찍을 사진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찍고 싶다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 부엌에 서고 다정이가 도왔습니다. 우진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설펐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떡볶이, 김치찌개, 된장국, 밑반찬들. 소박한 한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의 식사. 우진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다려줘서. 받아줘서.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돌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다정이도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늦었지만 괜찮다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평화. 20년 만에 느끼는 완전함.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진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진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다정이네 집에 놀러 가서 사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로 살던 시절의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진과 다정이가 이해해줬습니다. 우진은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CEO에서 작은 회사 직원이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퇴근 후 가게에 들러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주방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손님들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네 식구가 사진관에 갔습니다. 20년 전 그 사진관은 없어졌지만 비슷한 곳을 찾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습니다. 우진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서진과 다정이가 섰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내 식구.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네 사람은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사진이 현상되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진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20년 전에 찍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찍게 되어 다행이라고.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옆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끊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 이어진 이야기. 우진은 두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고. 20년이라는 공백. 그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서진이 옆에 와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주름이 많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서진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밤이 되었습니다. 우진과 서진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을 놓쳐서, 함께하지 못해서.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한다고. 2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우진도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 기억은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확실하다고. 당신과 다정이를 사랑한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2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 사랑.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진은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가끔 남미의 동료들과 연락을 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다정이에게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진은 울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함께 모였습니다. 다정이네 집에서 서진이 음식을 준비했고 우진이 도왔습니다. 다정이는 배가 불러와서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사위가 아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날 아기 이름 육아 계획, 꿈과 희망들. 우진은 손주를 위해 작은 그네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다정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손주에게는 해주고 싶다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덕분이라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우진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기억을 지우고 시간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기적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돌아오고 잊혀질 것 같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기적.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넘어, 기억의 단절을 넘어, 두 개의 다른 삶을 넘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린 가족.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시간, 완전한 사랑, 완전한 가족.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진과 서진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46개의 계단을 함께 올랐습니다. 파란색 대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서진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난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라고. 20년을 잃었지만 당신을 되찾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두 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 얼굴은 늙었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서진이 우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진이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조용한 성북동 언덕. 작은 집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평화, 20년 만에 완성된 사랑. 세월이 우리를 갈랐어도 사랑은 끝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20년 만에 남편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던 남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마침내 보상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